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 배우자실 부실장 출신 인사를 현역을 제치고 이른바 전략공천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언론과 여권이 협작을 했다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을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수행도 하지 않았고 비서도 아니다 라는 반박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가 가짜냐? 수행하지 않았냐? 본인이 직접 사진도 찍어 올리지 않았느냐? 라며 가짜라는 게 오히려 가짜다 라며 무고죄로 맞서겠다라고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논란 전해드리죠.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권양엽 씨 이 사천 논란이 거셉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라며 언론과 협작을 했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했습니다. 아내와는 인연이 없고 수행조차 하지 않은 비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행했다라는 사진과 글을 본인이 직접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역을 컷오프하는데 마땅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반박했는데 이 공방 잠시 후에 뜨겁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바로 3401.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이 숫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3401. 과연 어떤 숫자일까요? 함께 보시죠. 40개 의대가 정부에 우리 의대 입학 정원수 늘려주세요 라며 요청한 합계가 3,401명이었습니다. 정부가 2,000명 늘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건데 정작 그 전공의들이 속한 대학에서는 3,401명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정부 증원론에 힘이 더 실리고 있습니다. 파업을 하고 있는 의사들은 갑자기 이렇게 의대 입학 정원수를 늘리게 되면 다 교육 못한다, 감당 안 된다라고 했지만 학교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 감당할 자신과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4. 두 번째 숫자가 등장했습니다. 동아일보 12면에 나온 숫자인데요. 4.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의 가사도우미 임금이 대만, 홍콩의 4배를 넘는다는 겁니다. 간병인 고용비 월 370만 원, 자녀 소득 60%를 넘는다. 외국인 활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육아 도우미도 월 평균 264만 원. 이 중산층이 번 돈 절반 이상을 줘야 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것들이 낮은 출산율과도 연관 있지 않을까요? 비싸도 너무 비싸다. 동아일보의 지적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역시나 숫자인데요. 0, 빵, 조선일보 1면입니다. 기업 출산 장려금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직접 이거 전액 비과세 혜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모 기업에서 출산하면 1억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거 세금을 몇 % 떼느니 마느니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거 전액 비과세하겠다라고 정부가 화답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젊은 층들이 아이 많이 낳아야 한다라는 절박감이 기업과 정부 양쪽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는요. 저희 돌직구쇼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총선 해시태그입니다. 해시태그와 연관된 기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총선 해시태그는 이겁니다. 공천 번복. 민주당에서는 권양엽 씨는 비서도 아니고 이 권양엽 공천엔 아무 문제 없다. 잘된 공천이다. 라고 목소리를 오전에 높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논란이 크게 일자 결국 공천을 번복했습니다. 경선 붙이기로 한 겁니다. 현역은 컷오프 됐다가 다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거고 공천 번복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목소리 높였지만 결국은 공천 번복한 것. 이번 공천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처음 벌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군요.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법률자문위 송영훈 자문위원, 법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정법전 정혁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의 조기현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천이냐 아니냐, 비서냐 아니냐, 수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양쪽의 뜨거운 논란, 오늘도 첫 번째 이야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후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순천을 포함한 이 지역에서 여성 전략공천 지구로 지정한 것도 처음인데 공천을 번복하는 일도 이번에 처음 일어났습니다. 함께 보시죠. 권양엽 사천 논란에 결국 경선으로 공천이 번복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문제가 있어서 공천을 번복한 게 아니다, 본인의 요청 때문에 공천을 번복한 거다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언론과 대통령 정부가 협잡을 했다 라며 이 논란을 제기한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협잡이라뇨.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선거에서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총선에서는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 그리고 중립을 지켜야 될 언론들까지 일부 협잡을 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가 하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한 선거가 되겠습니까? 제 안에는 그 사람과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습니다. 대통령 민주당 후보의 아내였을 뿐이고 권양엽 후보는 민주당의 당직자 출신으로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비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걸 근거로 어떻게 사천을 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사천은 아니다라면서 강하게 부인을 했고요. 보도한 언론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협잡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 이후 어제 오후 늦게 민주당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천 아니고 문제없는 공천이지만 전략 공천을 했다가 다시 경선으로 간 처음 있는 공천 번복도 어제 오후에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가짜냐는 거라 라는 의문입니다. 권양엽 비서 관련해 사천 논란이 불거졌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아니다, 전략 공천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 조치할 거다 그렇게 냈던데요. 제가 그 3번 읽어봤거든요.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그건 오히려 저는 그 문구를 보고 느낀 거는 우리도 쉴드 치기 창피하지만 그냥 쓰지 말아달라. 쓰면 법적으로 귀찮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입장 바꿔서. 그런 공천이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다 떠나서 배우자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 실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주변에 있는 인사들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논란이 지금 가장 양당 간의 뜨거운 논란입니다. 일단 서영교 최고위원, 수행하지 않았다. 김혜경 여사 비서라서 사천했다고 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한 보도다.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법적 조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박정아 수석대변인도 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다. 수행비서가 아니면 왜 일정을 수행하고 사진 찍어 올렸냐. 고발을 한다면 즉시 무고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권양엽 후보 경선은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다 라고 뜨겁게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대표와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측근들까지도 날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양당의 가장 큰 대척점이 오늘 여기에 이 장면에 있습니다. 일단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협잡
삽잡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오히려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진이 나와가지고 수행한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서영교 의원의 이야기가 허위사실 아닌가, 그런 식으로까지 되치기 당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를 했겠는가. 민주당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전남 지역에 여성 의원이 없고 그다음에 당원 당규상 여성이 한 30% 정도는 공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권양엽 그 후보를 공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하는데, 이러한 권양엽 후보의 공천은요, 그 지금 22대 총선과 관련해서 처음이자 유일한 여성 전략 그 특구거든요. 네. 그런데 권양엽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면 신인도 아니잖아요. 청년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지지율도 서동영 지금 현역 의원보다 뭐 많게는 한 3배까지 그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떠한 개인적 인연, 사적 인연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 같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저게 부실장이기 때문에 공천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청년도 아니고 신인도 아니고 지지율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지역구가 여성 전략 특구로 그냥 느닷없이 지정이 돼가지고 권양엽 후보가 공천이 됐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그 부실장이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그 인식이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천은 단순한 사천을 넘어서 가지고 거의 뭐 위인 설천 아닌가. 위인 설과할 때 그거 똑같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특정하게 그 공천을 갖다 준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김혜경 씨가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 본인의 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재판받고 있고, 지난번에 한번 그 법정 갔다 왔고 3월 18일에도 또 공판 준비 기일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배우자의 부실장을 했던 사람을 공천한 것은 누가 봐도 이건 부실장 공천은 부실한 공천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에 많은 공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 이제 협잡이라는 표현은 함께 짜고서 남을 속이다, 악하게 속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 그런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그런 표현인데,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조금 다급한 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왜 이렇게 다급한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 어떤 신문사 사설에는요, 왜 이렇게 부실장, 거기에다가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측근들에 대한 변호사들에 대한 공천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뭐 박균택 변호사도 그렇고 뭐 김기표 변호사도 그렇고 웬만하면 다 공천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 대가로 이런 공천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 사설을 제가 읽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왜 스스로 그 끌고 들어가는지, 왜 이러한 상황을 자초하는지 저는 진짜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사설에 그런 부분이 언급돼 있었다라는 거죠. 네네. 네, 정익준 변호사님 개인 견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내와 일면식 인연도 없다. 그리고 권양엽 씨가 수행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뉴스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법적 조치 취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의견을 재차 3차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권양엽 씨가 전략공천 받는 것에 대하여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보면 사실은 뭐 그때는 주로 비례대표를 많이 줬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오랜 동안 당뇨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민주당 여성국장도 했고 민주연구원의 민주아카데미 실장도 했고 또 학력도 빠지지 않고 그런데 이제 지난 대선 때 역할을 뭐 후보자 부인 수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것만 딱 따서 김혜경 비서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무슨 배모 비서관 연상을 하는 거예요. 법인카드 때 나왔던. 예, 전혀 당의 생활도 안 하고 뭐 아무 경력도 없는데 비서라는 이유로 전략공천 줬다. 이건 너무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전에 자기 변호사들, 변호했던 사람들을 공천 주는 과정의 문제,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 거친 문제가 뭐냐면, 아예 그렇다면 호남 일부 지역에서 청년 여성 전략 공천 있을 수 있다라고 12월 달에 못을 박았으면 사실 이럴 수 별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악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많이 생략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산 동네에 서지영이라는 사람이 경선에서 이겼더라고, 김희곤 의원을.
아니 그런 과정이 아주 매끄러워. 그 사람은 권양업 후보가 55살이고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까지 했고 그 사람도 사실 국정상실에 있었고 당의 총무국장을 했더라 국민의힘에. 그런 정도로까지 비견해서 공천을 줬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 예. 뭐 현역을 이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인데 예. 어제 저희 도직구쇼에서도 최병천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권양엽 씨 개인 프로필을 보면 공천을 줘도 전혀 모자라지 않은 인물이다. 그런데 왜 그러면 현역과 경선을 붙이지 않고 별 하자 없는 현역을 컷오프까지 하면서 이렇게 네. 공천을 줬느냐. 그 과정이 이 배우자실에서 수행을 했든 안 했든 네. 그 이력과 연관돼서 오해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네. 지적 저희 도직구쇼에서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전략 공천을 했으면 전략공관위원장이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네. 그 지역에 현역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지역을 선택했다라는 이유를 설명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더 나쁜 것은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다시 전략 공천에서 번복했다. 번복한 거예요. 자인한 거잖아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을 한 인사를 번복한 사례는 예.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략 부재라고 하는 거고 미숙한 공천이란 것이고 이런 게 뭐 본인이 그러면 나 그럼 뭐 전략 공천할래 그러면 전략 시켜주고 경선할래 그러면 경선 시켜주면 그거는 말이 됩니까? 이에 대해서 그 조 변호사님 어제 백브리핑을 제가 유심히 취재를 했는데 전략 공천을 줬다가 다시 경선으로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한민수 대변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예외적인 이른바 공천 번복이다. 이런 설명을 하더군요. 원칙대로 하면 이걸 번복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비판을 일정 정도 일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의 그 여지를 차단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분명했던 거죠. 뭐 굳이 본인의 능력과 실력으로 경쟁해서 충분히 승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아닌 부실장이란 경력이 김혜경 여사의 비서라는 걸로 규정이 되고 그래서 마치 사적 인연 때문에 공천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돼버린 현실에서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결단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본인의 뜻을 받아서 경선 지역으로 다시 갔지만 당으로서는 뭐 그런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 논란을 이런 방식으로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네.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틀 동안의 논란 속에 이 사안은 충분히 해명이 됐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다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권양엽 이 후보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뭐 이 국회의원 후보로서 또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그 손색이 없는 거는 객관적으로 검증이 끝난 것이거든요. 거기에 비서라는 프레임으로 해서 마치 공천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지금 돼온 상황이라면 당도 그렇고 후보 본인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본인이 표했고 당도 그걸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네, 배우자실에서 근무했었던 것 때문에 사천한 게 아니다. 문제없는 공천이었다라고 했지만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 가짜뉴스다라고까지 했지만 오후에 결국 공천을 번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요청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왜 경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은 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권양엽 후보 본인이 당에 대한 애정으로 경선에 당당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2인 경선을 실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최고위는 선대위 공식 직함인 배우자실 부실장을 마치 당시 후보의 배우자의 비서로 표현을 하고 심지어 수행비서라고 표현하는 일부 언론까지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내일 고발키로 했습니다. 권향엽 후보는 이렇게 되면 경선을 치르게 된 겁니다. 공천이 번복된 겁니다. 이 지역은 순천, 광양, 구례, 곡성. 곡성이잖아요. 순천고 나온 송영훈 법률위원님, 자문위원님, 순천고 나왔습니까? 몇 개예요? 50회입니다. 50회? 네. 그렇군요. 순천고가 이 지역에 있죠? 맞습니다.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요청했기 때문에 공천을 번복한다라는 사유, 국민의힘에서 들으실 때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썩 수긍이 잘 안 되죠. 일단은 이 권양엽 씨의 공천 과정은요.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하고 너무 비교가 돼요. 우리가 그 이하 부정관 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나무 아래에서 그 갓근을 고쳐매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인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김영동 비서실장 지금 경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장동혁 사무총장, 총선 국면에서 사무총장은 당의 최고 실세인데 경선을 거쳐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해서 사실 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 단수받았죠. 정성호 의원 단수받았죠. 이재명 대표하고 정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그 핵심 실세 중에 실세들 중에서 누가 경선을 거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권양엽 전 부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면은 사실은 경선 애초부터 하는 게 맞았죠. 이분은 4년 전에도 서동영 의원하고 경선을 했었어요. 지금 4년이 지나서 달라진 것은 이 권양엽 부실장의 경력이 4년 추가됐다는 것. 그다음에 이분이 그동안에 그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를 담당하는 그 부속실 부실장을 했다는 것. 이거 말고 저는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증폭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엔 그 순천고 졸업생으로 볼 때 순천 지역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현역 의원이 있는데 권양엽 후보가 전략 공천 됐다가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인이 요청해서 문제없는 공천이지만 사천 논란 보도는 가짜 뉴스지만 이례적으로 공천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 순천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그냥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지역에는요, 여기가 이제 순천, 광양, 구례, 곡성, 을인데 이 을 지역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정현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동문 단톡방 같은 데서는 이 논란으로 좀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이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는 이제 권양엽 예비 후보의 인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문 단톡방에서 이제 권양엽 예비 후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순천고 동문 단톡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라는 반응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 그래도 뭐 동문 선배를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여론도 있고 한데 그것이 이제 경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김영주 의원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이 그 각종 여론조사에서 좀 지지율 격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안규백 의원의 늦은 시간에 백브리핑을 제가 좀 취재를 했는데 지지율 관련한 부분에서도 밖으로 나간 지지율보다 내부에서 보는 지지율은 몇 퍼센트 차이 안 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으니 민주당 내부에서 보는 자료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주목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이 공천 논란에 대해서 장동혁 의원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썩은 물 공천을 말했습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한 자기 비판인 줄 알았습니다. 민주당의 공천이야말로 물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썩은 물 흐르는 소리입니다. 썩은 물 흐르는 소리다라며 여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법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고소하겠다. 그러면 그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님,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혐의로 법적 조치를 취합니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문제될 수 있고요. 경찰에 신고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 명예훼손도 문제될 수 있을 것 명예훼손? 예. 그 한동훈 위원장 아까 그 말씀 중에 얘기하신 게 본인이 3번 봤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무래도 법률가시니까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비서라고 표현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적 인연을 강조했고요. 그것이 사천이다. 이렇게 논리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든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든 사실의 적시에 해당돼야 되는데 사실의 적시를 판단할 때는 그 자체 비서냐 아니냐 어디까지 비서냐 뭐 이런 논란이 아니라 얘기의 맥락 그 발언을 하게 된 동기 이런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의도가 분명한 거죠.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고 이 한동훈 위원장이나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비서를 사적 인연이 있는 자로 등치시킵니다. 그리고 그 인연 때문에 공천이 된 걸로 지금 적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논리적으로 부족하니까 뭐 수행했냐 안 했냐 이런 논란으로 또 확대가 됐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서라는 적시, 이거 얘기하기에는 동기, 사적 인연이 있는 것으로 그것을 확대하고 과장하고 그래서 공천 이렇게 전개는 논리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충분히 이 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당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비서가 아닌데 비서라고 적시했고 그것 때문에 공천 준 것처럼 얘기하는 게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권양엽 씨 본인도 나는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대목 들어보시죠. 수행 비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수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저 임명받고 처음으로 인사했고요. 선대본 끝나고 나선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나보거나 전화 한 통 드린 적이 없어요. 수도권 이하에 지금 지역구를 뛰겠다고 나서는 여성들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난번부터 도전을 했다고요. 수행을 한 적이 없다. 다만 배우자실의 부실장을 맡았을 뿐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앞서 이 대표의 주장과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던 국민의힘에선 특히 박정호 수석 대변인이 이런 대목을 했습니다. 본인이 수행하고 수행한 사진을 올리기까지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는데 그 대목은 바로 이런 대목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권양엽 씨의 SNS 계정에 지난 대선 때 김혜경 씨와 함께 어디인가에 가서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들을 다수 올렸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이를 안고 참석한 아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며 권양엽 씨가 그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보고 느낀 점으로 보이는 글도 올렸습니다. 현수막은 왜 이재명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갤러리 봉봉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권양엽 씨가 김혜경 씨를 현장 수행하고 찍은 사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행을 했는데 왜 수행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오히려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반박인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에도 비서실장 있잖아요. 비서실장은 비서 아닙니까? 비서 중에 넘버원이니까 비서실장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힘이 막강하니까 뭐 비서라고 생각할 수 없을진 몰라도 원래 아주 유능한 비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옛날 제가 찾아봤어요. 배우자실이라는 게 뭔가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문 대통령 때는 그 후보 때 문 대통령이 후보일 때는 배우자실이 없었어요. 그때는 누가 했냐면은 수행 2팀이라고 하는 팀장이 그 후보 그 김정숙 여사가 됐죠. 그 김정숙 여사를 이렇게 수행하면서 그 일을 갖다가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러한 수행 2팀을 확대해가지고 배우자실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실장을 현역 의원을 시키고 부실장 제가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무려 4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수행 2팀하고 이재명 후보 때 그 배우자실하고 일하는 게 뭐 크게 달랐겠습니까? 결국은 배우자실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후보의 배우자실은 후보의 비서실하고 뭐 크게 다릅니까? 그런데 비서란 말을 썼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뭐 마치 뭐 큰 허위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드러난 것처럼 권양엽 씨가 수행한 사진을 본인 SNS에다가 자랑하면서 올렸잖아요. 그런데 마치 수행한 것이 없다. 옛날에는 수행 2팀에서 했던 일을 갖다가 했으면서 당연히 그 수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법적 판단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사 출신이 더 법적 판단을 제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검사를 사칭했던 분이 더 법적 판단을 정확히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진짜로 고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법원이 제대로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이제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민주당 부위원장께서는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권양엽 후보자 본인도 수행을 하지 않았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수행조차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 수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방금 본 이 사진 김용주 의원님 네. 이건 수행이 아니라 동행인가요? 이제 자기 업무 범위 안에 있는 일과 실제로 시중을 드는 것 여기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후보자 부인이 뭐 물 떠달라, 뭐 옷 가져와 달라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근데 수행이라는 게 물 따라 주는 것만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범위에 대한 싸움이라고 보여져요. 어디까지가 그러니까, 수행이냐?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제로 보면 배우자실에서 부실장이니까 예. 자기 권한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갈 수도 있죠. 예. 그런 건데 본인은 왜 또 수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느냐 하는 네. 것이 문제예요. 큰 틀에 있어서 수행이고 비서인데.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예. 수행은 했지만 나를 비서로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과 수행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엄연히 다른 것인데 왜냐하면
배우자실 부실장은 맞지만 비서는 아니다라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발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같은 잣대로라면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진은 그럼 수행이 아니라 뭐냐라는 논란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보자 부인실에서 하는 일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뭐 김혜경 여사가 뭐 시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몸종 같은 과거를 보면 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제 여기서 싸움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론이 몸종이라고 보도하진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 뭐 수행을 한번 했냐, 저게 사진을 찍은 걸 보면 수행한 게 아니냐, 이 논란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부실장이면 행사에 가는데 그걸 수행해서 갔냐, 아니면 행사 기획하고 조정하고 어떤 성과 평가를 위해서 갔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렇게 모시고 갔느냐 아니면 저 자리에서 만났냐. 그러니까 여기서 수행의 의미를 자꾸 부각시키는 것은 사적인 어떤 뭐 비서 업무를 수행했냐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선대의 부실장의 배우자실의 부실장을 두고 하는 것은 사적인 보좌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후보자가 선발이 되고 선정이 되고 후보자 배우자도 공식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공적 조직을 통해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기획하고 조정하고 후보자와의 일정에 맞추어서 배우자의 일정을 조정하고 기획해서 후보자의 활동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부실장은 아마 거기에서 중요한 일정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갔다 왔을 때 이 피드백을 받고 이런 거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수행팀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선 때 수행팀은 따로 있고요. 후보자나 배우자의 일정이나 기획을 총괄하는 팀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수행팀하고 배우자실을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수행팀이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서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거다라는 반박. 그러니까 송 지금 변호사님. 저희가 이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미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나 어떤 형법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안 된다는 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벌써 의미가 일치하지 않고 어떤 분은 좁게도 보고 어떤 분은 넓게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판단을 할 때도 국어사전에 있는 대로만 보고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대로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인을 처벌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행을 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허위사실공표죄로 의율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에도 많은 법률가들이 계신데 이 부분을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하면은 이게 성립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송 변호사님 말씀은 가짜 뉴스라 함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나 아니면 유시민 씨가 얘기했던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다라는 정도의 아예 허위 사실이 가짜 뉴스지. 요 수행의 의미를 두고서 벌어지는 이 정도는 가짜 뉴스고 뭐 고소 사실이 될 수 없다. 뭐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매우 명백하게 허위사실이어야지 이걸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인들의 언어 구사에서 좀 부정확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처벌해야 되고 숨을 못 쉬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나라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지금 그러면 이것을 수행이냐 동행이냐를 갖고 따져야 된다면은 이미 그것 자체가 허위사실공표죄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배우자실에서 있었기 때문에 공천받은 게 아니다라는 점을 명백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행팀이 하던 일을 내가 한 것조차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배우자실에 있었던 것이 정말 공천에 반영이 안 된 거냐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역을 아무런 사유 없이 떨어뜨리는 데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행한 사진을 올린 건 그럼 동행이냐라는 식으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혁진 변호사님.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조 변호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게 비서 아닙니까? 비서가 그렇게 뭐 물 떠다 주고 뭐 빵 사갖고 오고 그게 이제 비서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그 삼성이나 그런 큰 기업의 비서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저 도와주는 그 비서가 있는데 이거 그 사람 없으면 제가 일을 못 한다고요. 그런데 왜 이 비서라고 하는 표현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발끈하면서 민감해하는가? 그거는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김혜경 씨가 배모 씨하고 조명현 씨를 마치 개인의 뭐 옛날로 치면 진짜로 뭐 이렇게 물 떠다 주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 배모 씨가 어떤 일을 갖다가 했습니까? 약 대리 처방했죠, 음식 배달 받았죠, 속옷 정리했죠, 아들 퇴원 수속했죠, 성묘 차례상 준비했죠. 이런 일들을 김혜경 씨가 배모 씨나 이제 그 조명현 씨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권양엽 씨까지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 표현이 돼가지고 심지어 공천까지 받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보여질까봐 거의 뭐 재발절인 수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비서가 할 일을 권양엽 씨는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발끈한 것에 우리 일반 국민들은 다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는데 비서가 나쁜 게 아니다. 그런 거 하는 게 비서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개인적인 인연으로 무언가를 친밀하게 하는 비서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또 반박하고 있는데 사실 앞서서 이제 수행이냐 동행이냐의 논란도 전해드렸지만 비서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영어로 따지면 비서실장이 chief staff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도는 뭐냐 하면 김혜경의 비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양엽 씨의 대표 경력이냐 이 말이에요. 네. 아주 작은 일을 한번 했다는 그 역할을 크게 세워서 마치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 권양엽의 그동 전체적인 살아온 것에 말하자면 굉장히 협소하게 만들어 버리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뭐 대통령 비서실장을 어떻게 수행 비서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거하고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냥 그러면 윤석열 비서라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네. 다시 정리하면 그것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앞에 했던 공천 자체가 사실은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 그렇군요. 네,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배우자실 경력을 앞세워서 의도를 갖고 이것 때문에 공천이 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 그 지점이 가짜뉴스다라는 거군요. 그럼 이 공천은 전혀 문제없는 공천인데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공천은 앞으로도 그래서 번복해 주나? 제가 뒤로 번복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자신 있으면 끝까지 갔어야죠. 제가 드린 질문도 그건데요. 네. 전략 공천을 끝까지 왜 이게 문제인데라고 당의 결정이면 그게 해야죠. 이게 그야말로 민주당이 망하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호남 공천이 다 번복되고 있잖아요. 민영배 공천도 2인 공천에서 3인 경선으로 바꾸고 들락날락 당의 권위, 공간위의 권위가 다 추락하고 있는 한 증거라고 보여지고 사려심이 없는 전략공간위원회가 그야말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중을 국민의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부산 동네에 거의 비슷한 경력을 가진 후보가 나왔잖아요. 이름이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래서 그 후보는 뭐 국민의힘의 총무국장을 했고 청와대 경력이 있어요. 김의곤 의원하고 경선에서 이겼어요. 그렇게 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경중에 비해서 과한 공천을 한 것이고 과한 공천을 했다 하더라도 한번 결정을 내렸으면 어떤 비판이 있더라도 그렇게 떳떳하면 저는 떳떳하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봐요. 내가 아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끝까지 갔어야죠.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지금. 아직 선거가 또 한참 남았으니까 망하는 길이다 이런 표현은 조금 아무리 개인 견해라도 좀 자제를 부탁드리고 무언가 좀 논란이 있거나 오해가 있으면 바로 잡아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없는 완벽한 공천인데 번복을 하니까 이런 논란들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군요. 저희가 누구랑 뭐 협잡하는 건 아닙니다. 양쪽의 의견을 다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또 다른 전선은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관건 선거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건 선거는 이거다라고 반박했는데요. 들어보시죠. 3.15 부정선거와 다를 게 뭡니까?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듯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관건 선거 행위라고 확신합니다.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치입니다. 민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고요. 2020년을 생각해 보시죠. 돈 뿌렸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코로나 앞두고 거기다가 돈을 뿌렸던 거, 살포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게 정치 개입인 겁니다. 지금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건 대통령의 책무죠. 관건 선거 논란까지 하나하나가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고 설전입니다. 그 이유는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총선 빅매치. 과연 오늘의 매치업은 누구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총선 빅매치.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빅매치는요. 조국과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하깃진 협력,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해로운 결합. 하깃진 협력이냐 해로운 결합이냐. 이 협력 양측의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하깃진이냐 이순신의 하깃진이냐 해로운 결합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하게 전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셔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실망한 중도표와 합리적 보수표까지 끌어오고 전국의 지역구에 1대1 구도를 형성하여 승리하시길 빕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환영합니다. 두 분이 건강, 가족 등등 서로 안위를 서로 걱정하고 많이 물어주셨고요. 같이 승리해야죠 라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고요. 망치 선이 앞장서고 본진이 적선을 포위해서 승리했던 하깃진처럼 같이 협력하자. 하깃진,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상대로 펼쳤던 전법입니다. 학이 두 날개를 펴서 포위하듯 적을 섬멸하는 작전을 주장했습니다. 망치선이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과연 이 선거연대 혹은 선거협력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준비된 2번 주시면 됩니다. 같이 이기자. 그러자 조국 대표는 망치선이 앞장서고 본진이 적진을 포위하는 하깃진처럼 승리하자라고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정확하게 명신하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같은 목적으로 힘을 합치자라는 공감을 이뤘다라고 보이는데요. 하깃진, 이순신 장군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조국 신당과 연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으셨어요? 믿으셨어요? 어차피 그러기로 했던 것 아닌가요? 전통의 민주당을 망가뜨려서 합리적인 사람은 다 내쫓고 그 자리를 위헌 동북정당인 통진당의 후예와 조국 같은 사람으로 채우기로 했다는 것.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었죠.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울 것은 없습니다만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이렇게 속내 다 들킨 바에는 그냥 막장으로 가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놀라지는 않으시지 않았어요? 방금 제가 말한 준비된 2번을 달라라는 건 오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구성안에 표기되어 있는 두 번째 컴퓨터 그래픽을 달라는 뜻이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로운 결합이다. 이재명 대표가 조국과 연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었냐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반박을 했습니다. 하객진이냐 해로운 결합이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거 너무 이 양쪽이 바라보는 뭐 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협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식의 간극이 상당합니다. 정익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법률가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가라는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는 형사 피고인이라고 하는 공통점까지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고, 세 번째 공통점은요, 부인들도 마찬가지로 형사 피고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제3당이 된다, 정의당, 뭐 녹색정의당이 아닌가요? 그 정의당을 갖다가 제끼고 제3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3대 정당 중에서 2개 정당의 대표자 부부가
피고인이 되는, 형사 피고인이 되는 진짜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익진을 펼쳐가지고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로 치면 명나라하고 조나라가 연합해가지고 한국을 침공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범죄 피고인들 부부가 대표로 있는 정당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유권자들은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학을 띠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왜 학익진인지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선거 연대인지를 얘기하기 전에 그 한동훈 위원장 표현대로 이게 해로운 결합이고 막장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으시겠죠. 결국에 유의미한 어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게 나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게 선거 결과로 이어질지는 이제 지켜보면 됩니다. 근데 어제 두 분 간의 회동은 말의 뉘앙스가 틀립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공동의 정치적 목표에 대해서는 분명히 뜻을 같이 하지만 실제 선거 전략상 연대를 하고 협력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의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조국 대표는 이 사실상 하나의 원팀인데 역할을 달리하는 뭐 선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사실 선을 긋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정당이 있는데 조국 신당과는 사실상 이 서로 간의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 그 혁신당 쪽에서는 이게 파이를 확대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일부 민주당에서 옮겨가는 게 맞고 거기에 플러스되는 알파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는 비례 의석을 놓고 경쟁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조국 혁신당과 연대하거나 협력하는 것은 더불어민주연합의 어떤 의석수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적 협력을 이 정치적 목표를 같이 얘기할 수는 있지만 선거에서는 분명히 틀린 겁니다. 각자 열심히 해서 각자의 득표수를 높이는 겁니다. 결과로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통한 범야권의 의석수가 많아지는 공동의 목표는 나중에 평가할 문제지만 지금 당장 선거에서는 달리갈 수밖에 없고 서로의 더 많은 의석수를 위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거리감을 계속 유지할 건데 학익진이라는 것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구상하는 선거 전략이겠죠. 그런데 학익진의 전략에 같이 들어가서 싸울 수도 없고 민주당의 지금 포션이라든가 조국 혁신당의 여러 가지를 볼 때 학익진 전략은 조국 혁신당이 내놓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결합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하신 건데 이 대표의 가치 이기자라는 발언을 두고서도 해석학적 차이와 논란이 있는 셈이 됐습니다. 학익진을 펼치도 우리는 거기 진에 안 들어간다. 이 발언도 좀 흥미로운데 김영주 의원님. 네. 가치 이기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사실은 뭐 조국 혁신당이 노림수가 매우 크죠. 예. 학익진 했을 때 망치선을 하겠다. 선도 투쟁을 하겠다. 그리고 12척의 배를 달라. 비례대표 46석입니다. 그중에 반으로 나누면 24석이거든요. 그중에 반 달라는 거예요. 12개.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조국 그 당대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국적인 어떤 지역구는 민주당이 해라.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례는 우리가 할게. 우리가 더욱더 앞에 선도 투쟁을 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숫자도 나와 있잖아요. 12척을 배를 달라. 12척의 배를 달라. 비례대표 중에 절반이 24개인데 딱 반은 우리 거다. 절반이 12개군요. 예. 공교롭게. 아주 과학적인 접근이고 네. 방치선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윤석열 정권에서 정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심판할 수 있는 어떤 선도 저격되는 조국 혁신당이다. 예. 이번 결합은 민주당의 실패입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네. 그러니까 비례 연합 정당 입장에서는 더 파이가 줄어드는 얘기에 불과한 거죠.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남습니다. 연대를 안 할 거면 애초에 만남 자체를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정말 연대를 할 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선을 긋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났고 같이 이기자라고 화답을 했고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의도는 뭘까? 속 사정은 뭘까?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앞서 민주당에서는 분명히 조국당과 같이 안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박홍근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분명한 입장을 밝혀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제가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조국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선거연합 안에 비례정당 안에 끼워주지는 않겠지만 같이는 한다? 뭐 이런 논란도 지금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송 변호사님? 제가 2주 전에 우리 돌직구쇼에서 그 조국신당의 존재는 민주당의 위장계열사라고 5글자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5글자를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위장계열사가 아니고요. 문어발 확장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어제 이재명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만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더불어민주연합의 공동대표들도 만났지 않습니까? 네. 윤영덕 의원하고 그 백승하 공동대표도 만났는데 같은 날 연달아서 만났어요.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을 일종의 정치적으로 그 제2의 위성정당처럼 보이게끔 만든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연대가 아니면은요, 조국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언해야죠. 지금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성정당을 자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연대를 안 할 거면 그럴 필요 없다. 정정당당하게 그냥 지역구 후보 다 내시라. 우린 상관없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 안 하거든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조국신당을 두고 넓은 바다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민주당의 당론이 조국혁신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다는 것이면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그런 발언 못하게 하고 오히려 당에서 윤리위에 보내서 징계해야죠. 이거는요. 결국에는 나중에 총선이 끝나면은 합당을 할 의도가 있거나 뭐 당선자가 나오면은 개별적으로 받을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실 거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총선 성적까지 의식해서 조국신당의 비례의원까지 카운트해서 성적을 평가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조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속내는 뭘까? 많은 이 정치권에서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조국 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길래? 함께 보시죠. 비례정당 투표율을 보시면요. 지금 민주당의 비례정당 투표 지지율이 29%에서 25%로 하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0.3에서 39.4. 민주당에 비해 변화가 좀 적죠. 그런데 조국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됐죠. 9.4에서 21%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든 비례연합정당을 투표하겠다라는 지지율이 빠졌는데 그 빠진 것보다 더 많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만든 비례위성정당의 투표 지지율은 변화수가 적습니다. 자, 그럼 광주 전라 지역 호남에서는 어떨까? 민주당이 만든 비례연합정당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44.7에서 34.9%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9.8%포인트. 반면 조국혁신당은 10.3%에서 27.6%로 17.3%포인트가 껑충 뛰었습니다. 연령대별 볼까요? 민주당의 지지세계가 높은 40대 50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만드는 비례연합정당의 지지율보다 조국신당의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40대는 36.6, 50대는 27.4. 결국 이 지지율 때문에 선을 긋지도 못하고 연대한다라고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 보면 뭐 울며 기자 먹기식으로 조국신당과 친한 척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비명, 친명, 친문 집단들이 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 특히나 호남에서의 어떤 그런 변화력이 대대 큽니다. 네. 저것을 완전히 적대시했을 경우에 상당히 이재명 대표 자체의 다음 대선에서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민주당 자체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호남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삐끗거릴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실제로는 진보연합 또 뭐 용해인 정당과의 연대를 하면서도 사실은 너무 좌클릭했다는 이미지를 줄이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뭐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 두 대표의 빅매치 전해드리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서 드러나는 전략적인 차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제 청주시장을 찾았고요. 육아 맘들, 애기 엄마들 만났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가 어릴 때 여기 자주 왔었어요. 또 끝나면 여기 떡볶이 먹으러 애들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아침에 문자를 주신 게 청주 간다고 하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청주 시민들로부터 우리 국민의 힘이 사랑받고 선택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니 계시고 아이 돌베기 얘기를 위원장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뭐가 더 되겠는데요? 주신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래도 약 6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고 좀 낙후되는 지역이고 휴회된 지역이다. 정부에서 늘보학교를 굉장히 학교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마음을 보내서 저 송영 변호사님, 육아맘들 만났고 청주를 찾았는데 청주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재미를 못 봤던 네 군데 다 졌죠. 네 군데 다 졌죠. 네. 그런데 그 청주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까지 다녔다고 알려요. 떡볶이 얘기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여러 가지 인연도 있고 또 지난 총선에서 사실 패배했던 지역이고 이번에 수복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청주를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런 그 육아맘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직접 아이도 안고 또 여러 가지로 그 스킨십도 보여주고 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좋게 보이고요. 그 지금 천안, 청주, 그다음에 또 수원 이렇게 계속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과거에 이제 그 선거 성적이 좋지 않았던 곳부터 먼저 방문해서 붐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읽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지원 유세를 강력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종로에 이어서 영등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김영주 부의장이 탈당한 곳이기도 하죠. 영등포를 찾아 이 대표는 김영주 부의장이 이상한 핑계대고 당을 나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 탔어. 맛있네. 대표님이 사주신 겁니까? 엄청 맛있습니다. 대하 상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제가 사겠습니다. 확실히 얻어보니까 더 맛있네. 사실 저희가 단수로 추천을 안 해도 경선에도 너끈하게 원래 이기는 건데 더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시는 바람에 좀 싱거워지긴 했습니다. 원래 장수는 전쟁에서 이겨야 장수죠. 원래 이기는 거였어요, 그죠? 저도 성남시장, 그다음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이기러 왔는데 행정을 잘하는 분들이 정치도 역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대 후보로 오늘 김영주 후보가 확정이 됐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정말로 자웅을 겨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승부는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원 유세하는 입장에서 크게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어차피 이기는 거였다. 괜히 단수공천에 딱 경선에도 이길 건데 라며 끝난 승부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조금 전이죠. 이재명 대표 SNS에 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 심판해야 박힌다 라면서 이른바 김영주 부의장 심판론까지 다시 한번 글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오전 조금 전 이재명 대표 SNS인데 자,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 심판해야 박힌다 라며 김영주를 좀 심판해달라라는 얘기도 연일한 셈이 됐습니다. 어차피 이기는 승부다. 이 말은 아무래도 이제 후보자를 지원 유세해주는 입장에서 현역이었던 김영주 의원이 탈당을 해서 적장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던 이제 민주 지지자분들이 좀 당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이기는 선거다. 뭐 흔들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까? 뭐 충분히 그런 측면이 있죠. 실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영주 의원 탈당할 때 일부 당원의 이탈도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동의하지 마라. 예, 지역 당 조직에 동요가 있을 수 있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표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공천이 막바지에 다다랐으니까 어쨌든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을 수습하고 빨리 이제 본선 체제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김영주 의원의 탈당과 바로 국민의힘 입당은 그 분위기 전환에 어떤 좋은 계기가 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혁신 공천이 결과적으로 맞았다는 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김영주 의원의 사례가 된 겁니다. 결국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하위 평가를 받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언제라도 표현할 수 있고 그 과거의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것도 밝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걸러내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이번 민주당의 공천이다라는 걸 어제 이제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네. 공천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공천은 문제가 없었고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관리가 됐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가 김영주 의원의 사례로 이제 규정을 함으로써 공천 후유증을 털어버리고 본선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등포 갑이 가장 상징적인 지역이 됐고 어떤 본선의 어떤 출발에 어떤 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지역구가 된 거죠. 예, 오늘의 빅매치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홍영표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홍영표 의원은 얼마 전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 면전에서 피칠갑 발언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위 의원 평가 하위를 통보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어떤 회견을 할지 잠시 후에 뉴스 속보로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부터 공개하죠. 홍영표 오늘 회견, 세밀의 합류. 어제 저희 김진의 도직구쇼에서 앵커의 모닝콜로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를 인터뷰했는데 홍영표 의원이 금명간에 무언가 발표할 것이다 라고 시사를 했는데요. 마침 오늘 홍영표 의원의 기자회견도 예고돼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 전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동훈, 이재명 1대1 TV 토론 공방과 관련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재명 대표를 만만히 보지 말라. 그분은 대선 주자까지 지낸 분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흥미로운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만만해 보이는 것 같은데 대선 주자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정작 토론해 보면은 그렇게 뭐 일방적인 상황은 안 나올 겁니다. 저는 오히려 출마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출마하면 토론도 하고 하겠죠. 정혁준 변호사님, 이게 뭐 대진표가 좀 희한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연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예 뭐 대꾸조차 안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그분을 만만히 보지 마라. 그분은 대선 주자까지 지낸 분이다. TV 토론 관련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참전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이재명 대표를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TV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에서 후보들이 1대1로 붙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당과 제1야당이 전체적인 구도 하에서 우리 당은 이러한 전략으로 이번 총선에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게 여당에게 힘을 몰아달라. 야당은 지금 여당이 이러이러한 실책을 하고 있으니까 정권을 심판해달라. 이런 식으로 그 큰 구도에서 치러지는 게 총선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TV 토론은 제가 봤을 때는요. 야당이 먼저 여당에게 제안한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상식적인 건데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선 정권 심판론을 들이대면서 이러한 것들 그 여당 대표 나와라 해가지고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그래야지 이제 유권자들도 시원하게 생각을 하고 여소야대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지금은 정반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말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을 거라면서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도 이재명 대표하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대1로 TV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지어지는데 그런데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개혁신당이 이렇게 뭐 여당, 야당, 남여당 이렇게 신경 쓸 만큼 그렇게 한가한가 지금 조국 혁신당한테도 한참 밀려가지고 과연 이번에 개혁신당에서 한 석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 다들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 본인 일에 좀 더 집중을 갖다 하는 것이 그래야지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일컬어서 뭐 연일 말을 폭탄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행복하시냐? 라면서 방망이 잡을 용기도 없지 않냐? 신인 보내지 말고 본인이 나와라.
이재명 대표는 만만한 분이 아니다 등등등. 송 변호사님. 아니 한 위원장을 보내달래서 저희가 한 위원장을 보내드렸습니다. 한정민 위원장. 아, 같은 한이군요. 공천했잖아요. 예, 예. 한 위원장 보내달라서 보내드렸고요. 방금 정혁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갈 길이 멀어요. 지금 화성을에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게 대단히 이제 정치공학적인 그 선거공학적인 출마 아니겠습니까? 그 명분을 내세우기로는 뭐 화성을이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구다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화성을이라고 하는 지역구가 그 이원우 의원의 원래 지역구가 분구가 되면서 기존의 화성을 유권자의 한 60%가 화성을에 남아요. 네. 화성정으로 40%가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원우 의원의 어떤 그 지지세, 이원우 의원의 조직에 힘입어서 본인이 선거를 하겠다. 지금 그런 계산하에 있는 것이고 그런 선거공학적인 출마를 가지고 지금 동탄 지역에서 어떤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할 일에 집중하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비교가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지율 말고 김영주 의원님 네. 투표 결과 이준석의 개혁신당,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조국의 조국혁신당, 송영 이 셋 중에 과연 어떤 정당이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할 것인가? 뭐 이거는 숫자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실력 아닙니까? 네. 우선은 뭐 조국 혁신당이 일정 정도 의석을 나올 수 있는 인계선을 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 가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민주당이 여러 가지 분열해서 말하자면 그 지역구 외에 교차 투표를 비례로 했을 때 조국 신당이거나 아니면 호남에서 일부 말하자면 저기 그 새로운 미래 쪽에 표가 갈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요 이번에 녹색정의당과 이준석 신당은 제로에 가까운 녹색정의당도 있군요. 예, 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지막에 가서 유권자들은 사표 심리가 있거든요. 저 당에 주고 싶어도 저 당에 줘봤자 어차피 의석 하나를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했을 때는 철회합니다. 그랬을 때 아예 그 이준석 대표의 신당에 갈 표는 국민의힘 비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의힘 비례 의석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조국 신당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연합, 더불어연합당이 좀 약간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물론 이 투표 결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전망이라는 부분도 말씀드립니다. 만만히 보지 마라. TV 토론 얘기였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거들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런 표현까지 썼군요. 함께 보시죠. 김건희 여사와의 1대1 토론을 제안한다. 원하시면 토론장에서 묵비권도 보장하겠다. 사회자로 카톡 친구 한동훈을 데리고 나와도 좋다. 김건희 여사 대신 한동훈이 2분간 말할 기회를 줄 의향이 있다. 라며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한동훈 나서지 말라. 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상민 의원은 이 토론을 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얼마나 찌질하고 못나 보이고 한심해 보입니까? 토론하자 그러면 합시다라고 하면 더 나은 게 아닌가요? 뭐가 두려운 건가 겁나는 건가 모르지만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끝없이 수도권처럼 만나자고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각의 대표를 하는 사람들인데 토론 못할 이유가 없죠. 혹시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은 없죠? 그래도 이 대표께서 이제 거부를 하셨으니까. 없습니다. 그거는 네. 처음 제안했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이 우선이다 얘기했을 때 이것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겁니다. 근데 벌써 며칠째 토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토론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역대 총선에서 선거를 한 달에 앞둔 시점에서 당 대표 간 토론은 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뭘 갖고 토론할 거냐고요. 민주당은 여러 가지 정책도 내고 있고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는 2년간의 윤석열 정부 평가의 내용이 가지고 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2년에 대한 평가, 뭐 잘했든 잘못했던 거엔 반성하고 잘한 건 이런 거 있으니 여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사실상 공천하는 과정이라든가 지금 전국 수레하는 과정은 그냥 인기몰이 하는 걸로 보여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뭘 할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토론을 한다 한들 국민들이 보시기에 생산적 대화가 되겠느냐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화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만약에 지금 시점에 토론을 한다고 해도 그 토론이야말로 국민들 보시기에 해로운 토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잠시 후에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이 대표 면전에서 피칠갑 발언을 했던 의원이고요. 현재 비명 친문계 좌장격으로 분류되는 의원입니다. 오늘 어떤 기자회견 내용을 발표할까? 어제 저희가 직접 이낙연 대표 생방송에서 인터뷰했잖아요. 이낙연 대표는 금명간에 서른 홍영표 의원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발표할 거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조간신문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는데 이런 기사입니다. 양산에 다녀와서 탈당하는 사람이 많더라. 이거 우연일까? 라는 겁니다. 양산은 어떤 곳?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는 곳. 28일 김영주 의원이 양산을 방문하고 3월 1일 탈당. 그제 홍영표 의원이 양산을 다녀오고 오늘 탈당 회견을 예정했다. 이게 우연일까? 아닐까? 어제 홍영표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뭘 발표할지에 대한 힌트일 것 같은데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민주당의 전통과 역사 또 가치와 노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탈당하는 건 꿈속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부적인 동력이 어떤 싹이라도 좀 있을까 하는 것을 거의 다 완전히 잘라버렸다. 지금 공천의 장난질 이런 걸 보면은요. 야 정말 대단하다.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으로서는 전혀 자질이 없는 저질 리더다. 이재명 대표가 시대 정신이면 민주당도 대한민국도 망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엔 정청래 최고위원의 최근 발언을 비꼬았습니다. 시대 정신이고 손흥민이고 깃발이고 상징이다. 라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많은 수식어를 비꼬았습니다. 시대 정신일 수 없다. 대한민국 망하는 길이다. 라는 강한 비판인데 이 정도 얘기했다는 건 김영주 의원님 탈당을 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뭐 작심 발언을 하고 뭐 발언 수위가 굉장히 세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 서른 의원은 이 대표가 염상군 같다라며 아부꾼밖에 없다며 탈당했어요.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홍영표 의원은 대우자동차 출신 노동운동가 또 개혁당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소신과 선명성, 개혁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선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것의 어떤 참신성은 많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중심을 갖고 정치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저질 리더라고 하는 부분은 좀 자기 양심의 소리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좀 우리가 평산 마을만 가면 탈당한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거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탈당할 각오가 있는 사람이 평산 마을을 가는 거 아닌가? 그렇군요. 전후 과정이 탈당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평산을 가는 거다. 그런 부분이고 뭐 문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찾아오는 사람을 오지 말라고 내칠 수 없는 것이고 이해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격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이제 그 다음 선택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낙연 새로운 미래하고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일정 정도 시점을 가질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금 전이죠. 홍영표 의원이 입장을 밝혔군요. 아직 기자회견 전인데 민주당은 총선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홍영표 의원이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기자회견 전입니다. 언론과의 인터뷰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지역구인 부평 유권자들의 판단을 받겠다라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이를 두고 홍영표 의원 주변에선 서른 의원이 앞서 밝힌 이 민주연대에 합류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힌다라는 관측도 나오고요. 이낙연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와 연대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잠시 후면 홍영표 의원이 기자회견 할 건데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정혁주 변호사님 탈당할 거고 민주당은 질 거고 나는 무소속으로 내 지역에 나가겠다.
라는 것을 거의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미래하고요. 민주연대가 결국에는 총선 전에 합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서른 의원이 추진하겠다는 민주연대. 네, 그렇게 되면 홍영표 의원도 거기에 합류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다른 사람도 아닌 홍영표 의원이 그 이재명 대표가 시대 정신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이라는 말을 표현을 누가 제일 먼저 썼는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일 먼저 썼단 말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2024년도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은 586 운동권 특권 세력의 특권을 박탈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최고가 아니다 지금 그 시대 정신은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는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한 몇몇의 그 친명들에게만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홍영표 의원이 한 것인데 만약에 시대 정신을 이런 식으로 화두를 이렇게 잡고 총선을 치르다가는요 제가 보기에도 홍영표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그 총선에서 민주당이 아주 그 참담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 어떤 분위기도 좀 반박 차원에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은 탈당할 것처럼 했다가 잔류를 해서 좀 대조적인데 지금 홍영표 의원의 조금 전 언론 인터뷰 내용 총선에 대한 전망일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영표 의원 탈당할 걸로 보이는데. 네,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든 아니면 뭐 새로운 미래에 입당을 하시든 간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출마를 하려면 당연히 민주당과 경쟁해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하면서 나가시겠죠. 탈당 자체는 안타까운 일인데 이미 탈당하신 분들이 세력화돼서 민주연대란 틀을 짤 만큼 이 공청회증 파장이 커지지 않았습니다. 수습이 됐고요. 다 이제 탈당하는 의원들 개별적으로 가고 계신 거고요. 가서 무소속 출마하실 수 있죠. 그리고 그 명분도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결국에 총선 결과에선 그렇게 해서 무소속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또 민주당 후보 국민의힘 3자가 구도가 돼서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이 지셔야 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자, 이번엔 뜨거운 소식 두 가지 엄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인데요. 이번 민주미래연합에 합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새 진보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재선을 출마합니다. 비례 재선인 거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셀프 공천 논란도 일고 있고요. 21대 총선 더불어시민당 비례 5번으로 국회에 입성해서 다시 비례로 또 공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과연 용해인의 비례 재선 국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가 지금 논란입니다. 이런 당 안팎의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리틀 김종인이냐, 또다시 민주당의 기생에 의석을 약탈, 개혁신당 비판이고요. 비례대표 2대 세습이 웬 말이냐, 새로운 미래에서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3지대에서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 혹시 김영주 의원님, 네. 앞서 봤던 민주당의 위성정당, 민주비례연합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네. 혹시 고 비례연합에 합류하는 이런 면면의 뭐 비례재선 같은 이슈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죠. 뭐 민주당 내에서도 어찌 보면 강성, 중도, 뭐 일정 정도의 어떤 우파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기 마련인데 일반적으로 정통적 민주당의 지지자들 또 혹은 또 연배가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진보연합과 같이 하는 또 의석을 나누는 울산 북구에서의 어떤 아예 우승을 그냥 떠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이와 같은 어떤 용해인 의원과 같은 셀프 공천이라든지 그런 부분 특히 21대 국회에서 그야말로 어떤 제대로 된 검증 안 된 후보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제는 비례도 한 번만 하는 시대에는 종을 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청년과
장애인이라든지 국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비례대표를 한 번 하는 것은 사실은 돈 공천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용해인 의원의 비례를 한 번 더 하는 것을 제가 어떤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비례를 같이 두 번 한다는 것 자체는 한 번쯤 긍정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주인공 만나보시죠. 오랜만에 이화영 전 부지사,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어제 이화영 쌍방울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조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6월 검찰 조사 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진술했다는 거예요. 쌍방울 측이 북한의 방북 비용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2020년 방북 성사될 거라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잘 진행해보면 좋겠다라고 답변까지 했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스스로 진술했다라는 진술 내용을 검찰이 공개한 겁니다. 이화영 측 반박도 있습니다. 검찰은 검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화영 스스로 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화영 측은 검찰의 창작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얘기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그 대북 송금 혐의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 대북 송금의 중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그 검찰의 그 뭐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다라고 법정에서 그 주장을 바꾼 적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결국은 1심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어제 있었던 이화영 부지사의 공판이 56차 공판기일이라고 하죠. 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는 뭐 몇 달 안에는 판단이 날 것이고 그 1심 판결문이 나오면 이제 뭐 많은 변호사들이 그걸 보고 분석을 하겠죠.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에 그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었다고 하는 그 진술 조서가 과연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증거로 채택됐는지를 보면은 많은 부분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화영 부지사 쪽에서 주장하는 그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라고 하는 것, 그게 정말 인정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아마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할 걸로 봅니다. 이 부분의 관건은 검찰이 밝혔듯 조기현 변호사님, 일종의 민주당 쪽의 반박도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 검찰이 회유하고 협박해서 억지로 받아낸 자백이냐, 아니면 검찰이 밝힌 것처럼 검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말이죠 제가 라고 스스로 한 자백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네요. 묻지도 않았는데 답했다는 것을 검찰이 강조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자백이라고 강조하는 건데요. 또 역으로 뒤집어서 보면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짜놓은 각본대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는 그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6월 이전의 진술에서는 회유와 압박에 의한 진술이었고 그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고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제시하는 6월하고의 진술조서 두 번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는 진술 외에는 그 이전에도 전적으로 다 부인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이화영 부지사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는 게 보는 게 맞고, 오히려 6월에 있었던 자백 진술이 이상하고 이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공판에서 어떤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일관된 입장은 오히려 이화영의 부인이다 라고 하니까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또 생각나는군요.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다 보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재의 돌직구쇼 구독자님만 시청할 수 있는 김재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 김용주 의원님, 정혁진 변호사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